몇 년 전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복도는 어둡고 불쾌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층에 사는 한 혼자 사는 여학생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학업 스트레스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 깊은 밤까지 스탠드 불빛에 의존해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새벽 2시쯤 그녀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이웃의 소음일 거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슬리퍼가 낡은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듯한 무겁고 불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그녀의 문 앞에서 멈췄고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 문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거겠지 라며 애써 자신을 달래고 침대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이후로도 소리는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시간 새벽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층에서 유독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몇 년 전 7층에 살던 한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배신으로 크게 충격을 받고 결국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폰과 연동된 카메라로 소리가 들릴 때마다 확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새벽 2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그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복도만이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고 더 강한 공포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경험에 시달렸고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미신적인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 그녀는 절에 가서 부적을 받아오고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그녀는 이웃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선택을 이해했고 평화로운 삶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새로운 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고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눈을 감으면 그 발자국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소름이 돋곤했습니다. 그 후로 그 아파트에서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아파트의 7층을 귀신 들린 곳이라 부르며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그 오래된 아파트의 복도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의 흔적을 생각하며 아직도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전형적인 한국 인터넷 공포 이야기의 한 예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따라 친구들은 모두 일찍 잠에 들었는지 대화할 사람 한 명 없이 적막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인터넷에서 유명한 공포 게시판을 방문하기로 했다. 평소 겁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뭔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졌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공포, 경험담과 크리피파스타가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조회수가 가장 많은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제목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겠지만 어쩐지 그날은 그 글에 강한 호기심이 생겼다. 클릭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평범한 어느 날 저녁 그는 언급하기를 부모님이 늦게까지 외출한 날이었다고 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집안은 고요했다. 동생도 친구 집에 가서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날이면 항상 기분이 이상하게 섬뜩해졌다고 한다. 그날도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TV를 켜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린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확인해야 했다. 주춤거리며 현관까지 가서기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상하네 생각하며 다시 돌아서려는 순간 또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확실히 이번에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낮고 불안정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조금 더 강한 두드림이 이어졌다. 문틈으로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언가가 문틀을 긁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저 어린 마음에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부모님이 돌아온 후 마음이 놓여 깊이 잠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상황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이상한 소리가 계속되자 긴장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문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보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고 드디어 무언가 찍혔다.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함께 카메라 녹화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집 앞에 아무도 없었지만 정말로 부드럽게 문이 스스로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그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었다. 부모님은 곧장 경찰에 연락했고 몇 번의 조사 끝에 결국 수상한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했다. 예상치 못한 결말로 결국 정체불명의 존재는 불법 침입을 시도했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그는 오랫동안 이웃집에 숨어 있었고 소음과 혼란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있었다. 경찰에 의해 그가 붙잡힌 이후로 그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글쓴이와 그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그 두려운 경험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글을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반쯤 열린 창문 틈새로 바람이 살짝 불어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문득 창문 밖을 내다보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을 겪지 않길 바라며 나는 컴퓨터를 닫고 잠에 들기로 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후에도 한동안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오히려 내 머릿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 맴돌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돌아갈 수 없었던 그곳에서의 기억들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이었고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잔잔한 낙엽이 길을 덮었다.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고향집은 텅 빈 채로 남아있었기에 나는 부지런히 그곳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붉게 물든 마당의 단풍나무가 내 마음을 예시절로 돌이키게 했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기운이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전원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먼지 쌓인 가구들 사이로 묘하게 낯선 냄새가 났다. 나는 한동안 집안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겼으나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쌀쌀한 바람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두 사람이 아무도 들리지 않게 소곤거리는 것 같은 미묘한 소리였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뒤척였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예전보다 훨씬 적은 인구가 남으니 조용한 마을은 이전에 활기를 잃은 듯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노파에게 무심코 인사를 건넸더니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오래간만이구나. 잘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세월만큼이나 주름진 미소와 함께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나는 문득 그녀에게 어젯밤 들었던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노파는 내 이야기를 들은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집에서는 때때로 그런 소리가 나곤 했단다. 아주 오래전부터. 왜 그런 거죠? 나는 묻고 또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혹시 들어보았냐며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웃에서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족 중 두 어른이 밤마다 다투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두 아이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노파는 성냥개비를 사용하는 듯한 손으로 내 팔을 꼭 붙들고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종종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마치 그 아이들이 부모를 찾는 듯한 음성이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할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더 무겁고 옴산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조사를 해보기로 결심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서류들 속에서 나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는 그 집에 얽힌 참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부모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사고였고 결국 두 아이는 이웃 마을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집안 깊숙이 나를 인도했고 마침내 낡은 나무 문 앞에 멈추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차가운 공기가 몰아치며 얼굴을 덮쳤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혼란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단지 기억의 조각이었다.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슬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고향집을 떠나기 전 그 사진들을 전부 집안에 남겨두기로 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속삭임의 작별을 고했다. 나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곳에 머물렀던 기억들은 여전히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평온을 찾을 수 있기를 조용히 기원했다.